고 손정민 씨의 사망 사고가 이대로 종결되는가 싶었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고 손정민 군의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민 군의 아버지인 소년 씨는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왔다.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응원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어쩌다 지금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일단 고 손정민 군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쭉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켜보셨을 텐데 네네. 특별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없죠. 근데 그러면 사실 경찰에서 이 사안을 종결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지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종결 여부를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변사사건 심의위에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고 손정민 군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난 22일에 본인의 블로그에 다음 스텝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다음 스텝이 이것 같습니다. 아하. 고소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좀 변사사건 심의 개최도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뭐 경찰의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일단 경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내일이라도 개최해서 사건 종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이 고소였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아버님께서는 이 고소 사실을 본인의 블로그에 알리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네. 블로그에 털어놨다고 합니다.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인 손현 씨의 얘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의문점들이 경찰 수사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더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위법적인 사항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해달라 그런 취지의 고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열린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저희한테는 경찰에서 심의를 언제 연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이라고 들었는데 위원회 자체는 또 서울청에서 한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최재문 교수님,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당시 동석자, 그러니까 친구라고 알려진 그 A 씨에 대해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도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어제 원래는 변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는 것 같고요. 법리 검토를 하면서 지난 2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손정민 군 변사심의위원회가 아까 지금 그 아버님 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을 서초 경찰서장이 맡고요. 내부 위원 3명 그리고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소가 네. 일단 들어왔는데 이걸 또 강행했을 때는 이제 손정민 군 아버님 같은 경우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고소 내용 검토한 이후에 네.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이 친구인 A 씨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아직 불투명하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손정민 군의 아버님께서 고소를 한 혐의가 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근데 폭행치사는 그 친구가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고요. 유기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를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동석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판례가 저렇게 유기죄와 관련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폭행과 관련된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증인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까지 나온 바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증인이라든지 새로운 뭐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의 송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현재의 그러한 방향과 같이 불송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그러한 절차에 따르면 고소인이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봤을 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수사를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까지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언하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금주, 술 못 먹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예, 서울시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 건데 네. 그 주제가 공공장소 금주입니다. 네. 여기다 시민들이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8월 22일까지 열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 안에 있는 시민 토론에 접속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논란이 그때 뜨거웠거든요. 코로나 국면도 있고 하니 좀 한강변 이런 데서 술 먹는 거 좀 금지시켜 주세요, 정부가. 그런 논란이, 그런 여론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 서울시가 아예 이걸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건데 여론, 누리꾼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런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굳이 공공장소 아니어도 술 마실 곳 많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대 쪽에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하, 이 부분도 쉽게 결론을 못 내고 또 쉽게 단언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서는 또 이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과연 서울시가 다 들어본 다음에 어떤 결론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범죄자가 돼버린 가장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이 둘을 둔 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활고를 겪게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남성이 범행 장소로 택한 곳 다름 아닌 화장장이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화장장을 범행 장소로 택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잃었는데 그 잃은 일자리가 뭐냐면 관광버스 운전입니다. 이분이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이 장례객들을 화장장에 태워다 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니까 이분들이 버스 안에 귀중품이나 조의금을 놔두고 그냥 내리시더라 라는 기억이 떠올라서 화장장에 가서 빈 버스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로 그 남성, 지금 두리번 하면서 저 관광버스, 전세버스에 지금 저 조의금을 두고 온 그런 걸 알고 기웃기웃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혹시 저 모습을 지켜보고 좀 수상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최대면 변호사님. 이 남성도 범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흰 와이셔츠에 아까 이 사진에서 보셨지만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맸어요. 그러니까는 조문객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인 걸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런 수법으로 인천, 부산, 성남, 원주, 청주, 세종 등 무려 화장장 전국 7개 군데를 돌면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이런 절도 행각으로 무려 2,100여만 원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생각보다 정말 액수가 큽니다. 훔친 액수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문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버스에 내리기 전에 네. 위중품을 들고 내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행이 전부 다 이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10차례 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려 2,100만 원 정도를 훔치게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화장장에서 자꾸 뭐가 없어져요. 그럼 당연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수사 착수한 과정에서 결국 이천의 한 호텔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피해액은 2,100만 원이지만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고 이 남성이 소지한 현금을 확인해 보니 8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5만 원권. 아유, 세상에. 보통 요즘 이제 조의금을 이제 저런 고액권으로 많이 내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를 잡아봤더니 저 돈이 있었는데 800만 원.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 혹시 이 남성
그 훔친 돈으로 막 유흥비로 탕진하고 그런 거 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유흥비로 탕진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봤더니 보험료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차 구입도 했고요. 또 일부는 가족들한테 마치 본인이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에게 생계비를 주는 생활비 명목으로 또 돈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냐면 마사지 업소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직장을 갑자기 잃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가족 생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쓴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지탄받아야 되고요. 가족들도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진짜로. 관련해서요.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에서 조의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가서 이제 CCTV를 전체 분석을 했거든요.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것이에요. 800만 원은 압수해서 피의자한테 돌려줬어요. 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신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어요. 지금 경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밝혀진 것 말고도 진짜 최단비 변호사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찰이 상습절도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한 상태인데 지금 전국에 7개 화장장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별도를 당했지만 또 고소를 안 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중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훔친 돈이 망자에게 예를 표하는 조문객들의 조의금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소식을 접한 가족분, 지금 아내분은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이 고생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돈을 벌어 왔으니까 소중하게 잠사에 잘 쓸게요. 생활비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진짜 여러모로 지금 가슴 아픈 지금 사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인데 일단 조의금이 조문객들의 마음이 담긴 돈인데 그 돈이 사라졌을 경우에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유족이 아이고. 정말 크게 충격을 받게 되고 세상에. 그다음에 장례 절차를 치르다 보면 매 순간순간 계산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화장장에서도 나오는 길에 조문객들 전체한테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조의금을 바로 꺼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상주 입장에서 보면 조의금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맞아요. 돈이 없으면 맞아요. 그 순간에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고 참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원칙적으로 버스나 차량에는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 입장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자기 가족, 자기 가정을 지키라는 마음에서 했다고 항변하고 변명할진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아픔을 더 배가시키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양양자 의원 광주 지역 사무실에서 회계 책임자가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회계 책임자가 양양자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더 논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향자 의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평생 사죄하면서 책임지겠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서 피해자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 만약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직접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자신의 외사촌 동생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했습니다. 네.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거
북북 대응 늑장 좋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지난 14일에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일에 먼저 보고를 했으니까 당청에서 알았겠죠. 근데 당에서 23일에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어허. 거의 9일 정도 지난 거고요. 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양양자 의원이 어제였죠. 이 사과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알게 된 이후에 너무 긴 시간 후에 이렇게 뭐 철저히 수사하겠다 아니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대변인은 성범죄 특성상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삼가했고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외부에는 안 알려진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요. 또 의혹이 불거진 뒤에 광주시당에 보고를 했다. 이 얘기는 이제 14일에 양양자 의원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부에는 보고도 했고 또 민주당 성폭력 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매뉴얼대로 한 거라고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성범죄 피해는 발빠른 대책, 발빠른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14일 날 처음 보고됐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 날에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면 지금 며칠이 지난 겁니까?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늦게 얘기를 들어서 그 뭐 당에 넘겨줘야 좀 원내에서 뭘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당에 얘기를 했더니 광주 시당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당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위 해제를 한다든가 뭐 출근을 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시당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그런데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양향자 의원에 대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 사안이 언론에 첫 보도가 된 게 22일입니다. 네. 22일 첫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23일 날 민주당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논평을 낸 것 같고요. 양양자 의원이 피해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피해자 얘기로는 성폭력은 없었던 것 같다.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아마도 저 취지는 우리가 이제 성폭력 범죄 중에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 이런 류는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넓게 얘기하면 강제추행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아하. 근데 저 얘기를 까딱 잘못 들으면 피해자는 무슨 피해도 안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일단은 광주시당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2차 가해처럼 느껴지니까 하지 말라. 지금 제 2차 가해할 수 있는 저런 내용들을 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까지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양양자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특수관계인이죠. 친인척 관계인데. 그러면 친인척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양양자 의원은 지금 이런 류의 언행에는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양향자 의원의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앞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외치고 뒤에선 가해자를 보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송영길 대표는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2차 가해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양향자 의원, 물론 다른 당의 사정입니다만 어쨌든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촉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에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지역위원장이 이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에게 정말 성추행을 저질렀고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파장이 다릅니다.
현직 의원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 그것도 친족 관계인 사람이 지금 연루됐어요.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가해자 누가 됐든 조사를 해야 되고 양행자 의원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당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으니 이 말이 난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행자 의원이 아까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도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당장 출근을 금지시켰어야 돼요. 그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을. 근데 며칠간도 출근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양행자 의원도 거기에서는 조사 대상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니 당이 잘 조사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대 배틀.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뭐 국가대표 뽑습니까 지금 뭡니까? 네, 오늘 국대는요 국가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아, 그거 줄임말이에요? 국민의힘 맞습니다. 대변인. 아.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1호 이벤트인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이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56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20대와 30대가 차지했는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건 20대 41.6%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부분은 네. 10대 지원자가 36명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요? 네. 네, 지원자의 총 나이를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나이가 30.6세. 상당히 젊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연소 참가자는 만 18세로 고3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최연장자는 만 79세 지원자였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들은 30초짜리 자기소개와 두 편의 논평을 담은 동영상으로 1차 평가를 받아서 네. 110명이 추려졌고 네. 어제 압박 면접을 통해서 16명으로 또 좁혀지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레부터 16강, 8강 결승까지 토론 배틀이 이제 이뤄지게 될 거고 최종 4명이 선발될 예정인데 1, 2위는 국민의힘 대변인, 3, 4위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그냥 16강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두 중장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마지막 저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맞아. 예. 그간에 뭐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서 과연 저 취임사대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 말을 인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변인 배틀은 정말 공정하다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애둘러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네. 경쟁률 면에서는 지금 흥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언론들이 지금 이거 많이 보도했어요. 흥행 면에서는 성공했는데 선발 방식 혹시 어떨까요?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선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선발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는 우리가 지금은 보장될 수 없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선발 방식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변인들은 대체적으로 당대표가 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정당 사상 이렇게 정당의 대변인을 이런 방식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 배틀하고 이런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뽑는 거 이건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만큼 쏠리는 것이고 이거는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네. 점 긍정적.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토론 배틀을 잘하는 것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서 뽑힌 분들이 정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왜냐하면 말만 잘하는 게 대변인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무적 감각,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또는 이해도 이런 부분이 함께 합쳐졌을 때 정말 대변인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할지는 이제 뽑힌 다음에 이분들의 활동상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자, 이번에 도전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도전하셨을까요? 저희는 제가 아들이고요.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사실 이걸 지원을 먼저 하게 됐고 아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사 활동을 좀 했었는데 작사라는 게 그 의미를 함축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 활동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각의 도전 이유와 또 각오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건 평론가님, 도전자분들 중에 눈길이 가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장천 변호사, 그리고 임백천 씨 부인인 김연주 전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화제가 됐는데, 김연주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토론 당시에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고 백팩을 맨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고, 장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나와서 논리도 잘 안 맞고 아마 난 여기서 끝났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16강 갔어요. 두 사람 다 16강 갔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쉽게도 79세로 최고령 지원자였던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하고 탤런트 유동혁 씨 등은 압박 면접에 그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도면 옛날, 제가 꼰대 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스펙이면 네, 오케이, 16강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변인으로 발탁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면접 시험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계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79세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업의 신화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는데 미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기부했던 미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국민의힘 대변인 배틀에서는 처음에 고배를 마시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떨어뜨린 건 분명 아닐 거고 뭔가 객관적 지표가 있을 텐데 왜 떨어뜨렸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민계식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현재 당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썩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미안하다고 직접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변인으로 스펙이 너무 강하다. 대신에 당이 정책을 세우거나 혹시 저희가 의견을 구할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도움을 받을 이 여지가 있다는 걸 또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김연주 전 아나운서는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지만 다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연주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의 전문 MC로 발탁이 됐고 그 이후에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음도 굉장히 또렷하셨고 논리정연한 언변과 그 당시에 세련된 미모로 88년에 서울올림픽 해외 홍보 사절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93년에 또 인기 MC죠. 임백천 씨와 결혼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요.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인고 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강산 3번 변할 동안인데 인고 부부예요. 당시에 러브 스토리도 화제였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3월 27일 날 결혼해서 일남 일녀 신랑에 두고 계신데 임백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사실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건축 기사로 일을 했대요. 그래요? 그런데 건축 기사로 일하면서 TV를 봤는데 당시 이제 김연주 아나운서죠. 이분이 나왔는데 너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꿈을 접고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이후에 임백천 씨가 가수로 데뷔한 거 아세요 혹시? 네. 가수였어요. 마음에 쓰는 편지라는 그 노래를 엄청난 히트를. 아름다워. 그 노래 맞으면 그 노래 맞습니다. 마음에 쓰는 편지라고 하는 그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본인이 앙드레긴 패션쇼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 김현주 씨가 인터뷰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매일 전화 못하고 가끔씩 전화하다가 결국 사랑의 관계가 됐고 결혼까지 꼬리나게 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철저하게 각방을 쓰고 있다. 왜요? 이유는 김현주 씨가 이제 자녀 다 키우고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아나운서계 대선배이시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한테는. 그러면 박사를 준비하는 분이 왜 대변인 배틀 도전하신 걸까요? 네, 김현주 전 아나운서에 따르면 일종의 정치 실험에 동참하고 또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도전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벌 경쟁자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흐뭇하고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6강은 이제 팀플레이로 진행이 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뒷바라지하겠다. 야. 이런 남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한 감에 앞서 16강에 오른 장천 변호사도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장천 변호사가 건국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데 아하. 과거에 한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거든요. 아하. 그 예능 속에서 훈훈한 외모와 지적인 매력으로 출연했던 여성들한테 몰표를 받아서 화제가 됐었고. 오,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걸그룹 티아라가 상표권 분쟁을 할 때 그때 티아라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야, 거의 백승원 변호사님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민망하네요. 예, 유동혁 씨 앞서 떨어졌잖아요. 김유진아. 배우 유동혁 씨. 그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유동혁 씨는 배우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요. 그래요?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한때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이제 그룹 데뷔를 준비했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 배틀에 지원을 해서 1차 합격자 명단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압박 면접은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어쨌든요. 이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요. 도전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 생각 들어요. 보세요. 최연소 03년생. 03년생 최재봉 교수님. 네. 03년생이면 대체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최재봉 교수님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네. 제가 8호 학번인데 8호 학번! 85년생 장천 씨가 있으니까 야. 적세지감이 느껴지네요. 네. 김현주 네네. 씨하고 제가 동갑이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네. 친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도전. 떨어지신 분도 그리고 16강에 올라가신 분도 그 도전 자체가 상당히 빛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란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스타로서 엄청난 부도 거머쥐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면 대체 누구 얘기인지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던 우리 또 마지막 오늘 저건가요? 뭐요? 은퇴. 오늘 은퇴라고요? 은퇴 시간이에요? 잠깐 좀 따라와봐요. 자, 오늘 전국 방방곡곡 오늘 이렇게 또 잘 촬영이 마무리됐는데 너무 즐거웠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나 즐거워하랬어요. 지금까지 알라딘의 지니 같은 남자, 문주르면 나오는 남자 프레슈찬 김수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친숙한 지금 김수찬 씨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찬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산받은 금액이 0원, 그러니까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2억 원의 빚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김수찬 씨가 지난달에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군 입대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네. 왜 갑자기 군대에 가나 이런 반응 보내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찬 씨에 따르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매달 생활비도 못 가져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금 과장을 하면 훈련소 입소 전에는 TV만 틀면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이 김수찬 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쩌다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2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김수찬 씨 왕성한 활동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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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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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해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 보신 것처럼 노래도 잘하지만 또 성대모사도 잘할 정도로 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그래서 김수찬 씨 주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평론가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군 입대, 훈련소 입대를 지금 선택했다는 걸까요? 그 이제 김수찬 씨가 입대할 때가 돼서 입대한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김수찬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엄청나게 바빴지만 내가 꿈꿔왔던 활동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했다. 네. 그런데 정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돈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빚만 계속 쌓였다. 이 구조에서 탈출하려면 군입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나는 군입대를 선택을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소속사 측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네. 그렇게 김수찬 씨가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활동이 어차피 어려우니까 우리 소속사가 판단을 하기에 지금 군대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김수찬 씨한테 우리가 제안을 했고 김수찬 씨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속사는 그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 훈련소 입소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김수찬 씨가 지난 4월에 사회복무요원 군사 교육 소집 통서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속사가 제안을 해서 입대를 제안해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김수찬 씨는 지금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신이 계속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산하고 매달 이렇게 정산이 오는데 정산 내용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한테 돈 주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고 김수찬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좀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자기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김수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군 복무 기간은 월급이 군인들 월급 요즘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오니 다행이다. 감사해야겠다. 왜? 일 그만두게 하고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누구를 어머니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마이너스로 계속 빚만 늘어가니까 어머니를 쉬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나마 군대 가면 월급 나오니 그거라도 엄마 드리겠다는 마음인 것 같고요. 근데 어머니와 사실 김수찬이 2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요. 큰 누나라고 부른다고 해요. 키워주신 것에 보답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어쨌든 서로 입장이 달라서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김수찬 씨가 살아온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잖아요. 미혼모, 앞선 20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래서 그럴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미혼모로서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엄마에 대한 걱정이 지금도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찬 씨가 이제 소속사와의 분쟁에 대한 그 알림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복무 기간은 월급이라도 나오니 감사한 마음이다 라면서 엄마 일을 그만두고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수찬 씨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수찬 씨가 외모가 굉장히 좀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수저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김수찬 씨는 그건 오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살에 미혼모인 어머니와 둘이서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반지하에 물이 차는데 이렇게 물이 찰 때 어머니와 둘이 누가 물을 더 많이 퍼내는지 내기를 하면서 이제 퍼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셨고 어머니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김수찬 씨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머니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잃지 않는 김수찬 씨인데요. 그 기운은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 나도 한번 불러본다. 바로 이어서 태진아 선생님 갑니다. 태진아 선생님 눈 감고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진성 선생님 제가 대리로 아야 뛰지 마. 빠질라 아야 뛰지 마. 빠질라 시림꼬리 꼬겠기. 자, 그런데 사실 본질은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찌된 소속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기에 활동을 하는데 정산 금액이 0원이고 한 푼도 안 들고 오히려 빚맞는 무슨 구조길래 이런 일이 벌어나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썩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 한 2019년도에 전속 계약을 맺어서 19년에 많이 활동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대세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수익이 꽤 많을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 정산 금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김수찬 씨 주장에. 그리고 이게 매달 의식주 명목의 돈을 받는데 그것도 대출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받을수록 빚이 더 쌓이는 구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수찬 씨가 본인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데 이에 대해 소속사 입장에서는 우린 투명하게 정산했다. 이렇게 그래요? 벌써 바로 반박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정산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바로 김수찬 씨 측에서 재반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받잖아요. 네. 계약금도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적혀 있더라. 계약금은 반환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수찬 씨 지금 어떤 주장이 사실은 저희는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뭐 의식주 비용 같은 걸 받는데 이것도 다 대출이라고 그러고 계속 나는 빚만 늘어가고 하나도 정산을 못 받는다. 네. 결국 이 부분은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수찬 씨가 무명의 시절에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정산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건 것 같아요. 소속사 아직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추정컨대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수찬 씨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 비용,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지금 정산이 다 그동안 들어간 것을 다 준 거 아니냐, 지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혹시 법적 분쟁 가게 되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팬분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재건 평론가님. 김수찬 씨 팬들은 지금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 격앙된 상황인데 김수찬 마이너 갤러리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문에 수익 활동에도 배분이 안 이루어진 점은 의문이다. 소속사에 몰입치 한 행태, 참담한 심정이다. 네. 사태 해결 전까지 수익 상품 불매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일단 팬분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좀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아까 그 소속사 반박이 김수찬 씨한테 군대를 보내도록 이 제안한 게 우리다라고 네. 반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김수찬 씨의 재반박도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소속사에서는 나를 군대 안 보내려고 연기시키려고 나를 대학교에 보냈다. 대학교에 등록하면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강행공시켰다.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들으신 것처럼 팽팽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분쟁 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저희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같으니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씨든 아니면 소속사든 그 어느 쪽이든 억울한 상황은 추호도 없어야겠으니까 말입니다.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며느리도 몰라? 라는 말을 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대체 며느리는 안다?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바로 시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 얘기입니다. 허허. 대구에 사는 한 40대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평소에 입출금 업무를 대신 맡아서 처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자 이 며느리 다음 날이 돼서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의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딱 봐도 뭔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남의 계좌에서 돈을 뺐다. 아무리 네. 시어머니라도 이건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3월 2일에 첫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요. 같은 달, 한 달 내에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1,000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기를 통해서요. 시어머니 계좌에서 986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범죄라는 두 글자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 이제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거기 때문에 절도죄도 될 수 있고 지금 본인이 다른 사람의 권한 없는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해서 돈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이 사건에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왜 이렇게 적어졌지? 라고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돈을 받는 채권자들이 이러한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좌에서 거액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며느리의 이 범죄 행각은 얼마 못 가서 발각이 됐고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 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 어허. 일단 이 사연을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네네. 이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 나이 연세 좀 드시면 은행 업무 잘 보기 힘드시니까 네네. 대신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랑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그랬군요.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100만 원 인출 시작했다가 이게 1억 1천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1억 1천만 원을 뺐는데 왜 집행유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이 며느리가 일단 8천만 원 정도를 다시 통장에 돌려놨어요. 그럼 이제 피해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죠. 네네.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할 때 장례 비용 들잖아요. 네네. 이 장례 비용도 이 돈으로 사용을 이 돈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통장에서 권한도 없이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1억 넘게 뺐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지만 네. 8천만 원을 다시 입금했고 그리고 장례 비용도 지급했고 네. 또 그전에 다른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초범이고 네.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이제 나머지 변제를 다 하겠다고까지 했으니 네.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뭔가 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최진봉 교수님 이 며느리 분이 다시 8천만 원을 그 계좌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우 며느라 힘들었니 그동안?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고인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 이게 돈을 뺐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거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이걸 실망하실까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도 생겼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모셨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빛을 맞아요. 바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 이게 범죄가 되면 본인한테 그동안 열심히 봉양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처음에는 돈이 욕심나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돈을 인출한 다음에 나중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혹시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은 나머지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요. 이 며느리분요. 이 돌아가신 시어머님에 대한 속죄의 이 마음으로 앞으로는 또 성실히 살아갈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